받은 크레파스 김민정입니다. 저희는 소셜벤처라고 저희를 소개한 지 1년 반쯤 됐고요. 지금 카이스트의 사회적 기업가 과정에서 소셜벤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레파스 대출은 이제 실행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고 아직은 사실은 베타 오픈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 저희 팀은 우리나라의 파이코라는 신용 등급, 신용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내 전체 금융권에 한 130개 이상의 CSS 시스템 구축하는 일을 했고요. 초기 단계에 크레딧 뷰로가 만들어지는 일도 저희가 도왔고 여러 가지 최초라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로 아까 나왔던 R4의 CSS 평가 시스템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쳐야 한다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가 대한신용평가라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한카드하고 같이 지정대리인이고 했었던 영역들에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최근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금융회사는 심사평가 같은 본연의 의무를 그 외부에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이하에 가면 사실 그 크레딧 스코어링이나 리스크 관리를 뭐 좀 떠나서 그때그때 하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부에 사실 그 내부 레이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을 적절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저희 지정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신한카드를 대신해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 또는 해외 파견했다가 국내에 돌아왔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 히스토리가 없는 분들과 거래를 할 때 심사평가하는 과정에 대한신용평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신용평가라는 것이 왜 시작이 됐고 그 신용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등급이라는 걸 만들었는지라는 것을 좀 공감하고 싶습니다. 대한신용평가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교체하고 새롭게 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했었던 그 한 20여 년의 모든 과정이 늘 대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평가할 수 없는 분들을 계속 평가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데이터원들을 찾아왔던 것이고요. 기존의 제도권으로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신용이 필요 없죠. 그냥 기존의 제도권 신용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좀 더 그 따뜻한 포용적 금융의 실천이라는 부분을 위해서는 융합적인 이런 신용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금융사는 뭐 연탄을 날르거나 밥을 퍼주시거나 좋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있지만 금융으로 사회에 봉사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용소외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금융소외가 있나? 라는 부분을 말씀들을 좀 듣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텔레비전만 틀면 사방에서 대출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신용소외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신용정보도 공유가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금융사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과연 존재하느냐? 네,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소외에 대한 대책들은 이미 나빠진 이후에 그 나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집중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디딤돌을 놓아주거나 마중물을 놓아주려는 것들은 사실 큰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정책을 수행하시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 청년이 돈을 빌려가서 잘못 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으셨고요. 별로 그 부채가 한 20년 됐는데 계속해서 갚고 있다가 여전히 부채가 남아있는데 그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보다 정책 효과가 적게 보일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었죠. 그리고 기존의 제도권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은 우리나라에서 손님을 골라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겠다는 고객을 잘라내고 골라받을 수 있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 대출을 많이 받을, 그러니까 규모도 크지 않고 큰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서 성장하면 나중에 우리 고객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민감하지 않고 한도만 주면 빨리 주면 이라고 좀 전에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상품에는 CRM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청년은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너무너무 급해서 고금리로 가거나 그 중간에는 쓸 수 있는 금융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의 세습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회의 균등성이라는 부분들을 차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집중하고 있는 포용적 금융의 대상은요, 이미 대출을 받았다가 어려워진 분들은 저는 자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대안이 되는 금융기회를 제공을 해준다면 이 부분은 그 누군가에게는, 개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금융사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광고와 브랜드로 경쟁하지 않고 상품과 리스크 변별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즉 기업적 방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권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를 다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신용정보사가 이 부분을 받고요. 추가적으로 또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가공해서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금융사는 이 부분을 조회하고 또 내부 평가 모형의 그 적용을 통해서 실제 대출을 할 사람들을 걸러내고 여기서 좀 더 연체율을 줄이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필터링에 대한 것들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룰을 적용해서 제2금융권에 4개 이상 대출받은 사람 제외하고 연체가 30일 이상 연체가 2번 있었던 사람 제외하고 이런 등의 내부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CSS 신용등급이라는 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절명의 어떤 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사적인 기업이 만들어낸 통계적 방법 모형의 하나였습니다. 그 에드워드 루이스라는 분이 쓴 Introduction to Credit Sco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클래식한 어떤 그 크레딧 스코어링이라고 생각되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이분은 그 페어 아이작, 파이코 회사의 첫 번째 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일을 파이코와 함께 파트너십을 해서 하면서 그 빌 페어 씨가 직접 뽑은 사람들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옛날엔 이랬다고 합니다.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로 사람들을 심사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먹구구식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답니다. 한 50개, 100개 넘는 이런 내부적인 어떤 룰 모델을 가지고 체크리스트 중심의 심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1960년대의 미국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맞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소매금융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어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저 동네 살고 저기서 어떤 구주거 형태에 있고 어느 회사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알면 신용을 평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하자. 그래서 그 파이코는 페어 아이작의 준말인데 페어와 아이작은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스탠포드 공학연구소 출신의 수학자와 공학자가 만든 통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한 사람의 어떤 조각조각의 부분들에 대한 것의 리스크를 다 산정해서 그것을 합산하면 그 사람 전체를 그 부도율,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실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인 숫자가 나온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도 처음에 도입될 때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정확하지 이런 기계를 어떻게 믿어 그런 얘기들 하면서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보들이라는 것은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이라는 부분들의 사실은 상당 부분 그 치중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였던 이런 화면은
미국의 그 파이코 스코어가 그 신용 등급 같은 건데요.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스코어 카드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것은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연체 한번 하면 등급이 뚝 떨어지고 연체 갚으면 올라가고 이러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적용해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테고리를 따랐습니다만 그 최근 이용 대출에 대한 뉴 크레딧에 대한 부분들은 조회 정보를 신용 등급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인권 감사원 그런 어떤 권고로 인해서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빌렸고 얼마 갚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쓰고 있나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용을 대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사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면 안 될 사람을 저희가 승인하는 이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모든 통계 확률은 다 가능성입니다. 실제의 팩트하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팩트에 대한 부분을 1대1로 매칭되지 않는데요. 중고신용자, 고신용자 중에서도 분량이 있습니다. 연체 안 했던 사람 중에서도 연체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신용자 중에서도 우량자가 있습니다. 연체를 했었지만 계속 갚아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거래에 대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잘 갚을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승인해야 된 사람들 중에서는 불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용을 이제 제거를 해나가는데요. 연체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체율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등급부도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연체율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100명 중에 한 4명 전후 정도를 연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낮은 데가 물론 훨씬 더 많고요. 그 얘기는 96명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 4명을 줄이는데 우리가 모든 분석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영역들인데요. 신용 등급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그 6등급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그 6등급이 전체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불량률이 얼마일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6등급은 다 불량이 높다고 저신용 등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6등급 전체 중에는 3.91%만 불량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불량이 아닙니다. 다만 3.91%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1등급은 0.05%가 불량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1등급을 승인해주면 배드가 들어올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6등급에 해당하는 96명의 우량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변별하지 않고 다 그냥 부적절자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 기존의 그 어떤 금융정보 기준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신용평가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신파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신파일은 그 상품에 따라서 또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속성에 따라 약간 그 구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대출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을 신파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 우리가 금융이라는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 중신용 등급일 텐데요. 3, 4, 5, 6등급의 대부분 그 신파일러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청년의 대부분이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 55% 정도 이 신파일러 중에 있는 부분이 20, 30대 청년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나이별로 이렇게 보시면 29세 이하의 청년들은 51%가 신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스코어링의 한계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스코어링조차도 제대로 계산을 해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갖지 못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런 사람들을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주저하고요. 이분들을 점차 밀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파이코에서 미국 내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여기서 소스를 삼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터너티브 데이터라는 부분들은 non-finance 데이터라는 부분에 표현이 맞는
영역인데요. 내부나 외부 정보에서 그동안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사실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잖아요. 예전에는 고객이 그걸 뭐 서류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와서 인터뷰 면담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비대면이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비대면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눈빛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상이라도 좀 보면서 대출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뭔가 알 수 있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성실한지 일관성 있는지 그런 영역들에 대한 것을 디지털 비헤이비어라는 걸 가지고 알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 서비스 센터에 맨날 전화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컴플레인을 했던 사람들, 그런 기록들도 우리의 DB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대출 신청을 하는데 나의 어떤 소득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 22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 200만 원 썼다가 400만 원 썼다가 150만 원 썼다가 고쳤던 기록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디지털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럼 외부 정보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통신이나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 데이터처럼 또는 행정, 공공정보 같은 것처럼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개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해주는 쪽에서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쓰기가 좀 어려운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모바일 패턴에 대한 데이터, 이것은 개인이 동의를 하면요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글로벌한 어떤 SNS 같은 것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것을 하는 데에서는 오픈 API라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고객이 동의한다면 가서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 우리가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창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생긴 거죠.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적용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요. 미국의 대표적인 크레딧 뷰로가 이큐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렉서스넥서스라고 원래 법률 정보 공유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차 관련된 거라든지 등등 이 대안 정보를 좀 이렇게 많이 수집하게 된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코, 이렇게 세 회사가 같이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정보, 단기 임대를 했다든지 부동산 유치권이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체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계약을 했던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등등 같은 기존의 신용등급 평가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정보들을 추가 활용을 했더니, 예전에는 똑같이 9% 부도율이라고 봤던 사람들을 최소 2%에서 최대 20%까지 이렇게 다양한 군으로 세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6등급 중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또는 서울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이렇게만 나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해낼 수 있을 거잖아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타겟 마케팅을 하는 데서 사용하지만 리스크 관리에 적용할 수 없었던 거는 데이터 자체가 일관성 있고 예측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핀테크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있게 되면서 과거에는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쓸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점점 쓰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용평가하고 대안적 신용평가라는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 신용평가라는 것은 과거에 신용대출이라는 것이 막 생기면서 물량이 빠르게 증가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싼 비용으로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던 은행의 자동 심사 기준이었다면, 대안신용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한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한 그런 신용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의 두 종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불량인데 그 사람을 우량이라고 오인시켜서 승인할까봐 그게 지금까지 했었던 주저함이라면, 우량인데 정보가 별로 없어서 불량이라고 해서 밀어낼까봐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절하려고 하면 하나만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슷비슷해 보이고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승인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영역들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그냥 긁어서 사용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 안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고객이 하나하나 동의해야 되잖아요. 저희 내부 연구 결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3개 넘어가면 이탈률이 너무 높아져서 실제 사용하기 좀 어려워서 사실 한 2개 정도의 추가 데이터 소스를 동의받아서 대안신용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신용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이따 예시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대안신용평가에 대해서 요즘 우려들을 좀 많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신용정보를 이렇게 가져다 쓰면 개인의 정보 그 자율권에 대한 것들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해야 하는 우려고 우리 사회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을 뭐 지시해 보셨거나 하신다면, 빅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뭘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빅데이터는 스몰 데이터하고 결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추가적인 변별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으로는 다 똑같은 6등급인데 그 6등급 중에서도 1부터 10까지 나눌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관점으로 적용하는 새 데이터의 적용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적용하고 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개인 데이터는 기업 데이터와는 다르게 항상 또 생각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혹시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영역들을 사실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것을 고려할 때는 저희가 뭐 보유하고 있는 그 여러 데이터 위시 리스트가 있지만, 그 안에서 내부의 정보 보안 정책, 또는 이 부분이 진짜 지속 가능하게 수집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든지, 정말 예측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류들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기준들, 뭐 브랜드 정책 이런 영역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그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이 관심사, 포스팅은 몇 번이나 했고, 이 부분이 언제 했고, 댓글이 어느 정도 왔고, 방문자가 좋아요라는 부분들을 얼만큼 공유하고 있고, 그 메일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수신하고 발신한 시간이 어떻게 됐고, 리턴을 내가 못 받은 전화가 있다면 리턴 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정을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 OS는 업데이트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충전을 잘하지 않아서 방전나는 것이 많은지 등등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하나는 신기하고 하나는 저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그 개인 신용평가 모형은 한 8개에서 12개 정도 항목을 사용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소스까지 본다 하더라도 20-3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항목 중에서 한 20여 개 항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대안신용평가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항목을 사용합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빅데이터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석이라는 것 때문에 통계학에서의 어떤 파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을 보면 빅데이터를 하는 분들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그 컴퓨터 과학을 했던 분들이 메이저이고,
통계나 수학을 했던 분들은 사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마이너입니다. 이게 구조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고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사실 달라서 빅데이터를 통계하는 방식으로 돌려보면요,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별다른 예측력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영역들인데요. 알파고가 여기다가 바둑알을 뒀는데 왜 놓았는지를 설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막 뭐가 돌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보에서의 서로 다른 승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계산해서 이렇게 놓은 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대안신용평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영역들을 본다면 우리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신용평가라는 부분들에서 거절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뭔가 좀 더 유리한 기회를,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추가 승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역이 가장 큰 부분들인 거고요. 실제 그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그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정의한 다음에 이 가운데에서 민감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들을 정의한 이후에 민감 정보에 대한 것은 사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패턴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빅데이터는 내용이 아니고 패턴이 중요한 거거든요. 15초, 35초 보통 이런 어떤 간격으로 전화를 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통화 시간이 그랬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누구하고 전화했는지 그 전화에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컨택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영역들에서 저희가 보는 이유들은 그 사람이 나의 주소록에 관리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통화하는 비율과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와의 통화하는 비율에 대한 것들을 분류해내는 그런 정도의 이유인 것 때문이지 그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인지만 하면 됩니다. 번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 전화번호 자체는 단방향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암호 형태로 그 좀 무의미한 숫자나 코드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외부로 보내서 패턴을 생성하는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간혹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최초 적용된 영역들이 주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발전된 나라에서는 안 맞고 개발도상국에서만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같이 만든 랜도라는 회사의 포커싱이 Financial Inclusion, 포용적 금융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정보를 내부 분석팀이 분석해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영역들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새로운 데이터원이 있으면 굳이 이번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획득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획득하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했던 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얼마나 발전됐는지 안 했는지 그 차이는 아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변별하고 싶은 그런 대상자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영역입니다. 평가 모형에 대한 걸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찾아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OCEAN. 이거는 저희가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심리학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 있는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구분해내는 5가지 주요 카테고리라고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지 이런 영역들에 대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제일 쉬운 방법은 물어봐서 답해서 그걸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파악하다가는 굉장히 놓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는 빅데이터 모형이기 때문에 일반 신용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선 유의성이 있는 변수에 대한 것을 집합을 시켜서 그 부분을 각각 우량과 불량의 속성이라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 안에 써있는 게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머신러닝 방법에 주로 사용되는 모델링 기법은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데이터의 속성에 맞는 항목에 대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쌓아놓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비어있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데이터 처리가 전체 중에 60, 70%입니다. 처리를 잘못하면 쓸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 과정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가장 크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좀 재미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간단히 표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면요, 어쨌든 우량과 불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도율이나 어떤 기존의 등급 같은 걸 이렇게 변별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판단해내고 잘라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직선으로 잘랐습니다. 직선으로 자르면 어떨까요? 우량과 불량이 섞여서 잘려나가는 사람이 많죠. 그것을 기존 정보를 가지고 약간의 머신러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코어링을 조금 더 잘 만들고 기존의 정보를 조금 더 만들면 요러요러한 형태로 조금 더 정밀성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하는 머신러닝 방법은 이 선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져 있고 곡선뿐만이 아니라 딱 고기만 찍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잘라내고 이러는 영역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조합이 돼서 그것이 전체 모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머신러닝 모델인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용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게 그냥 맞기만 하다고. 이게 만약에 프로드를 디텍트하거나 뭐 어떤 연체에 대해서 회수만 하는 거라면 사기건을 검출한다면 잡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신용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리스크 부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정책하고도 관련이 돼야 되고 회사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정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방법으로 이 항목들을 가지고 쓰지 않던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서 항목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스코어링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모델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머신러닝 모델은 왜 이 사람이 안정성이 높은지, 왜 안정성이 낮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실험해서 증명하려고 저희가 청년 5.5라는 안드로이드의 앱 스토어나 아니면은 아이폰은 아직 앱이 없어서 외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직접 청년들을 저희가 대안신용평가하고 전통적 신용평가에 대한 것을 조합해서 분류를 해서요, 그 심사평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실제 대출을 실행을 해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기존에는 금융정보나 타 금융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했다면, 금융정보가 유사하거나 금융정보가 없는 사람은 평가할 수가 없었는데요. 더 다양한, 그래서 좀 더 360도에 가까운 이런 부분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안신용평가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영역에 있어서는 티어 1이라고 했는데, 신용등급이랑 신용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영역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사에서 다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여기에 소셜 웹, 모바일 같은 디지털 비헤이비어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드는 빅데이터 모형에 대한 것 하고요. 심리평가 모형에 대한 부분들까지 적용하려고 하여서 의사결정 평가를 하는데, 사실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예시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평가 방법을 만드는 건, 이거는 파이코의 방법론입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예측력 있는 평가 항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파이코의 방법론이고, 저희가 파이코의 기술을 국내화시켰던 그런 영역들입니다. 크레딧 뷰로들이 이 부분을 좀 차용해서 사실 변수들을 만들어서 요즘은 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 CSS 프로젝트를 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변수를 회사마다 로데이터 받아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더 예측력 있는 파생 변수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프로젝트에서 해내야 될 어떤 차별점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융거래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뷰로 본다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크레딧 뷰로에서 주는 정보에 대한 것들 중에서 리그레션으로 이렇게 돌려서
예측력이 있는 영역들이라는 걸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그 리스크나 이런 쪽에 그 관련된 업무를 좀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영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가 파이낸셜 정보를 보려던 철학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연체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했던 연체가 그 사람이 향후에 우리한테 상환하려고 하는 약속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몇 번 했는지 얼만큼 많이 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체라는 부분이 최대 했었던 거 대비 최저했던 거, 그리고 늘어나는 패턴인지 줄어드는 패턴인지 등등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소셜 모바일에 대한 거 예시로 그냥 하나 항목을 보시면요, 그냥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심야 시간에 이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특정 전화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피하고, 오전인데 배터리가 30% 이하로 충전돼 있고, 오전에 주로 통화량이 높았는데 갑자기 오전에 전화를 안 하게 됐고, 뭐 한 반경 10km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갑자기 뭐 한 30-40km 떨어진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늘어났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안정성이나 삶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 개를 모으면은요, 그 사람이 안정성이 높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마치 내가 잘 알고 지냈고 하루 종일 따라다녔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사실 스마트폰이랑 ICT 기술의 이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매 금융에 적용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잘 아시겠지만 모든 핀테크 기술은 다 마이크로 파이낸스에서 온 겁니다. 다만 예전에는 수익성이 안 나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같은 것을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봉사하듯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더 금융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심리 인성평가에 대한 것을 마지막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10,000불이 있고 20,000불이 있습니다. 지금 받으면 10,000불 드리고요, 6개월 있다 받으면 20,000불 드릴게요. 얼마 받으실래요? 그러면? 10,000불 받으시나요? 네. 자, 그러면 20,000불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다음 얘기가 돼서요. 자, 20,000불을 받으셨다 치고, 자, 그럼 옵션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받으시면 14,000불을 드리고 6개월 있다 받으면 20,000불을 드립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돈과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본인의 심리 상태랑 필요성,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 계산 능력 등을 보는 거고요. 또 이런 겁니다. 당신이 그냥 일상적으로 소득을 얻는,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금화 10개가 생겼는데 어떤 것을 어디에 얼마만큼 할지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 쓰실래요? 1번 논다, 2번 맛있는 거 먹는다, 좋은 옷 산다, 3번째 대출 갚는다, 4번째 뭐 그 외에 다른 거. 그래서 이제 할당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몇 개 이렇게 이제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근데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 발생 아니면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던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금화 10개를 어디다 쓰실래요? 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봅니다. 자, 당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때요?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정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막 흐트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게이지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또는 막 지시적인 상사가 뭔가 지도하고, 아니면 코칭적인 상사가 옆에서 뭔가 가르쳐주고, 반듯하게 어떤 정리정돈을 하거나 마구 흐트러놓는 이런 영역들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짧은 겁니다. 사실 최초에는 1시간 반 가는 이런 영역이었는데요. 15분, 20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감이나 자율성, 계산 능력, 금융에 대한 것들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고득점일수록 미르세의 상한의지나 능력이 높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그 결과를 통해서 검증된 바가 있는데요. 이게 하버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답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클릭을 몇 번 했는지, 게이지를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 또는 이 각각의 일관성이 얼마가 있는지, 숫자를 높였다 낮췄다 했는지 등등, 그것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 판단 기준에 대한 비헤이비어로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캡처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 어려운 영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요. 실제 적용한 결과 우리가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거절할까 말까 생각을 했던 5, 6등급 중에서 이 대안신용평가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평균 부도율, 그러니까 5등급, 6등급의 평균 부도율이 얘기하는 것보다 우수한 리스크, 그러니까 연체가 낮은 고객들을 한 68% 정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내 검증 사례입니다. 제가 주제가 대안신용평가다 보니까 사실 좀 재미없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금융이라는 것은 뭔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자금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구석구석에 퍼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포용적 금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오늘 이걸 한번 발표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받았던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주셔서 오늘 좀 이 영역들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좀 사람을 향하게 하고 차별을 없애는 그런 영역으로 좀 쓰이면 좋겠고 청년들에게 그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금융을 제공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융이 고금리밖에 없었을 때에 대비해서 행동이 바뀔 겁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믿고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